지난 시간 장제스의 국민당, 마오쩌둥의 공산당. 일촉즉발입니다. 미국은 장제스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장제스는 자신만만했고요. 마오쩌둥은 이 정도면 한판 붙어볼 만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기세찬 교수님과 태상호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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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 양측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는데요. 먼저 공세를 시작한 측은 어떤 쪽입니까? 네, 국민정부원이 먼저 공세를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전쟁 지역을 조금 설명을 독자분들에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주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 곳이죠. 그 중심이 되는 곳은 선양이에요. 저희가 그냥 심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선양이 가장 중심되는 도시고 이미 이제 국민정부군이 진출해 있죠. 그래서 주변 지역까지 이제 더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고 거기서부터 그 남만철도가 있는데 그쪽 이제 왼쪽으로 또 보면 선양에서 이제 베이핑이죠. 베이핑까지 철도가 또 하나 있어요. 사실 이제 전쟁도 군수 물자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철도가 상당히 중요해서 철도 위주로 좀 그 전장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저 지역이 굉장히 테크가 발전돼 있고 네.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사실은 저게 이제 그 1930년대 이전까지 만주 지역은 정말 허허벌판이었어요. 네. 영화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 허허벌판이었고 만주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건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30년대, 40년 그때 많이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지역이고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베이핑 지역이죠. 북경 지역은 워낙 중요한 지역이고요. 밑으로 보면 철도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네. 뭐 경부선처럼 네.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이 평한선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티엔진이라고 천진이죠. 네. 티엔진에서 쭉 들어간 난징 쪽에 포구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푸코라고 그러는데 그걸 두 개를 따서 진포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투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되는 철도가 하나 보이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란조우, 저 북서부 지역의 란조우에서 동쪽의 산둥제 해주, 하이저우까지인데 그래서 그걸 롱하이선이라고 그래요. 그 선도 굉장히 중요한 선이죠. 실크로드까지 연결이 되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진포선, 오른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천진에서 내려오는 진포선과 그다음에 롱하이선이 만나는 지점이 쉬저우예요. 서주라고 하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쉬저우가 과거에는 팽성이라고 불렸어요. 팽성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삼국지 아닙니까? 초안지에 나오는 건데 항우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 얼마나 교통의 중심지, 핵심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라인이 일본이 밀고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방어했던 지역이잖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국민정부군이 이제 장제스가 드디어 공격 작전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것은 역시 수도 난징과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그게 쉬저우 부근에 일단 그쪽을 중국 공산당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거길 점령해야 되죠. 그래서 병력들을 투입해서 그쪽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한 9월부터 10월 경우에 아까 베이핑 위쪽에 장자오코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자오코. 베이핑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장자오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또 병력을 투입해서 공격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했던 제가 선양인데 선양은 이미 국민정부에 점령을 했잖아요. 사실 저희 압록강과 그 사이에 통화와 린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워요. 저희 그 압록강과. 네. 그쪽에 이제 그 인민해방군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쪽까지 또 공격을 해서 진출을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화동 지방, 산둥 지역이죠. 그래서 쉬저우 오른쪽, 화동 지역으로 또 이제 그 47년 1월부터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1차 전역을 하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해서 상당한 지역을 획득을 하게 되죠. 네. 저기 그림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공세를 1947년 3월부터 6월까지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장제스가 봤을 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접 지역까지 확대된 상태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화동 지역, 그래서 화동 지역 이제 또 조금 더 그 화동 지역으로 더 이제 산동 지역으로 더 넓혀가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적인 것인데 드디어 마오쩌둥이
있었던 애난을 점령을 하러 갑니다. 네, 여기에는 후종난이라는 좀 유명한 장군, 굉장히 좀 그 전략적으로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2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애난을 점령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1947년 3월에 진격을 해서 드디어 애난을 점령했습니다. 그럼 마오쩌둥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야죠. 네, 아쉽게도 사실은 장제스의 그 비서실에까지 중국 공산 스파이가 침투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국민당 내부에 그 기록하는 서기 있잖아요. 네. 그 여자 서기가 공산당 스파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아는 것과 공산당한테 넘겨주는 것도 별도의 문제죠. 네. 한번 넘겼다가 들키면 끝나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들만 넘겨줬겠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국민정부이 진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마오쩌둥이 그것을 벗어나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몽골 북쪽으로 옮겨가서 겨우 살아남죠. 그러면 아니 그 애난이 그 중국 공산당의 수도인데 왜 이렇게 쉽게 점령을 당했습니까? 사실 애난 지역은 병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40만 명의 병력이 동북쪽으로 가 있고 나머지 뭐 몇십만 병력이 화중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도는 얼마 남지 않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장제스가 그 생각하고 했던 주요 도시 주변 지역까지 국민정부에 어느 정도 장악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군의 국민당군 1차 공세에서 목적은 뭡니까? 공격이 아니잖아요. 방어잖아요. 네. 근데 방어도 지역을 양보하자는 거예요. 공격권을 물러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주력군을 계속 보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격으로 들어서게 될 때까지. 그래서 몇몇 전투에서는 국민정부는 이겼어요. 이겼지만 주력군을 섬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그 주를 계속 보존하고 오히려 그 기간에 또 담판을 또 협상도 미국의 압력으로 협상도 네. 이루어지거든요. 그 사이를 해서 중국 공산당이 주력군을 계속 보존하고 더 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1차 공세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면전이 벌어졌다기보다는 공산당군이 계속 물러서고 있다라는 네, 그렇게 이미지로 보시면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산당군이 물러서면서 뭔가 반격의 실마리를 준비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국민당군을 보시면은 국민당군이 진격을 좀 깊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생기는 문제가 언제나 보급의 문제죠. 네. 보급의 문제가 되면서 이제 공세 종말점에 다가가게 됩니다. 1947년 후반부터 공산당군이 산둥, 화북, 동북 지역에서 소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탐색전을 합니다. 탐색전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집중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고서 네. 1948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중원, 위양, 타이위안 등의 이제 중급 정도의 도시들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전투가 지속될수록 공산당군의 병력과 사기는 점점 오르는데 반해서 국민당군의 병력과 사기는 점점 내려가는 네.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9월이 되자 공산당군의 숫자가 50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정도가 되면 5년 정도 있으면은 국민당군을 대륙에서 몰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1948년 9월에 드디어 대도시인 진안이 공산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대도시를 공산군이 장악을 한 거고 또 다른 것은 화북과 화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국민당군의 약화 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당군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마오쩌둥은 서서히 이제 대륙 하나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이 어디였나요? 예, 중국 공산당군은 이제는 우리 병력도 있고 네.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걸 확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48년 9월부터 1949년 1월까지 전략적인 결전을 하게 됩니다. 세 개의 큰 이 결전이 있는데 하나가 랴오선, 또 다른 하나는 화이화이, 그리고 마지막에 팽진인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실시가 된 게 랴오선 전역의 전투입니다. 1948년 9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이 전투에는 국민당군은 동북 국민당군이 투입이 됐어요. 약 55만 명의 병력이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휘부와 장제스가 병력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지키고 있자. 또 다른 하나는 차라리
뭐 다른 지역, 그러니까 화중 지역에 가서 부대를 합류를 해서 더 견고한 방어선을 만들자라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죠. 이 상황을 보고 이들의 병력들이 합류해서 견고한 방어선을 만들기 전에 각계 격파를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6개 중대 및 4개 사단을 동원해서 공격을 개시해요. 그래서 이때 동원된 병력이 약 25만 명 정도입니다. 공격 패턴은 이후에 진행되는 공산당군의 이 전투 패턴하고 거의 대등소이한데요. 먼저 흥성, 사우소, 수중을 점령을 해서 화북지구 국민당군이 증원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철도 및 교통선을 단절시켜놔요. 그 이후에 진저우 국민당군을 포위하고 고립하게 되죠. 창춘 선양에 2개 종대를 차출해서 진저우로 공격을 하고요. 주공은 16개 사단 및 16만 명 그리고 포병을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2개 종대는 남쪽 탑산에서 국민당군이 북상을 해서 지원하는 것을 차단을 했고요. 예비로 1개 종대를 교교에 배치를 합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네. 국민당군은 진저우를 동서로 포위한 공산군을 뚫기 위해 그나마 약한 남북으로 돌파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10월 14일 5개 종대 병력으로 진저우를 공격하고 그 다음 날인 15일 국민당군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8만 명의 포로가 발생을 하고 진저우가 공산당 군 손에 완벽하게 넘어가게 되죠. 진저우가 함락을 당하자 그동안 포위로 인해서 곤란을 겪고 있던 창춘에 국민당군이 10월 17일에서 19일 상간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지역의 사령관인 정동기 중장도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장제스는 선양의 야오랴오상 부대의 이 병력을 남하시켜서 진저우를 탈환해라, 그러니까 재탈환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헤이산과 다우산에서 공산군에게 포위돼서 고전을 하다가 28일 지휘관이 생포되면서 전투가 종료돼 버립니다. 선양이 이제 비어버렸죠. 왜냐하면 선양에 있던 병력이 지원하려고 내려왔다가 지금 섬멸이 돼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동북 야전군은 11월 1일 선양으로 진입을 해서 국민당군의 잔적을 소탕하고 잉커우를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는 해상으로 탈출을 하고 일부는 육로로 텐진으로 철수를 하면서 야오선 전역의 전투가 종료가 됩니다. 50일간의 야오선 전역의 전투에서 47만여 명의 국민당군이 소멸이 돼버렸어요. 중국 공산당군은 동북 지역을 완전하게 점령을 하면서 대규모의 선멸전 경험을 쌓았고요. 동북 만주 지역 전방적 후방 기지를 확보함으로써 국공 내전을 조기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는 그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뉴스멘터리를 보시면서 6.25를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빠른 기동과 매복을 통해 포위 섬멸을 하는 게 공산당국의 아주 작전의 장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통해 지금 국민당군을 포위 섬멸하는 지금 이제 큰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이후 공산당군은 이제 자신감까지 얻었단 말이죠. 이 이후에는 또 뭔가 큰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화야의 전역이라고 그래서 이 1948년 11월 6일부터 다음에 1월 10일까지 2달 정도 진행이 돼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네.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설명드렸던 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그 하이조,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상추, 북쪽으로는 린성, 남쪽으로는 화이어 이런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 이 전역에서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서 국공내전의 승판이 거의 결정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로 밑에 양쯔강 밑에는 수도 난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시조를 뺏기게 된다면 그 난징이라는 도시가 가보신 분 알겠지만 굉장히 평야지대예요. 굉장히 성만 하나 있지 방어하기에는 정말 굉장히 안 좋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양쯔강만 넣으면은 바로 점령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북쪽에서 방어를 해야지 좀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47년)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병력은 만주 지역의 공산당을 공격하기 위해 북진한다. 하지만 주력군을 보존하면서 기회를 노리던 공산당은 1948년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고 대도시 방어에 집착하던 국민당의 군대를 포위하여 섬멸하는 데 성공한다. 이후 자신감을 얻은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의 수도 난징을 보호하는 핵심 요충지 쉬저우를 향해 진격한다. 그래서 국민당도 상당히 여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이미 이제 그 만주 지역에 한 50만 명의 대군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방어로 돌아설 수밖에 없죠. 그 시조가 저희가 보면 가장 파란색 가운데예요. 가운데 보시면 지금 국민당군이 어떻게 포진했냐면 그 두임이라는 장군이 시저우에서 대략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대략 뭐 한 15만에서 20만 사이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그 거의 바다 쪽 끝에 황바이타오라는 사람이 한 12만에 15만 정도 병력을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거기 황예이라는 사람이 또 한 10여만 정도 병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화강이 화이하라고 그러는데 해화강 밑에 쪽에 또 일부 병력을 갖고 있어요. 국민당군의 목표는 뭐냐면 지금 계속 남아있다가는 포위 섬멸을 당하기 때문에 일단 동쪽에 있는 군대를 서주로 쉬적으로 철수를 시켜서 네. 아예 양쯔강 밑으로 내려오는, 그 다음에 이제 전열을 다시 가다듬자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합류하는 것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최초로 공격했던 것은 첫 번째 목표는 제일 동쪽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황바이타오의 군대예요. 그래서 10여만 명의 병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 병력이 이제 장제스의 명령을 받고 시적으로 철수를 하고 있어요. 서쪽으로 할 수 있고 철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제 공산당군은 그때 크게 야전군이 2개가 있었어요. 대략 한 60만 명. 그러니까 병력 구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 이미 사기 측면에서나 기세 측면에서는 공산군이 압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그래서 중간으로 해서 절단을 해요. 절단을 해서 이 황바이타오군을 고립을 시키죠. 그리고 시저우에서 증원하는 군대를 또 막고, 그래서 황바이타오 일단 가운데 고립을 시킵니다. 중요했던 것은 이제 그 남서쪽에 있는 황해군도 굉장히 많은 병력을 갖고 있는 이 2개의 병력에 이제 장제스가 거기에 전체 총사령관 류주라고 해요. 류주 총사령관한테 지시를 해서 빨리 남서쪽에 있는 병력들을 북상시켜서 쉬저우에 있는 두인민군의 핵심을 철수시켜서 도와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시저우와 남쪽에 수시엔이라고 그러는데 숙현이 있어요. 그 지역을 그러나 공산당이 빠르게 점령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차단을 하죠. 그래서 북상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는 사이에 오른쪽에 있는 그 황바이타오군을 한 10여만의 병력을 전멸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이때 조금 이제 중요했던 것은 공산당이 자꾸 그런 선전 활동을 해서 이미 국민당군 내부에 막 1개 사단, 2개 사단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그 포위된 상태에서 거의 한 10만 넘는 병력이 섬멸을 당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쉬저우는 마지막 포위 섬멸구이기 때문에 시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밑에서 황해군을 올라오는 것을 차단해서 이 군을 아예 포위 섬멸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제 장제스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쉬저우에 있는 성하에 있는 그 병력들을 전부 다 남쪽으로 벗어나서 철수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이제 공산당군이 중간에 절단해서 그걸 따로따로 포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두인민군도 굉장히 정예의 군이에요. 그래서 그걸 직접 먼저 공격하지는 않고 왼쪽에 있는 황해의 그 10여만의 병력을 포위해서 그걸 완전히 경멸을 시켜버리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남쪽에 있던 병력들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스스로 철수해가지고 철수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인민군도 이제 완전히 포위돼서 경멸하다. 그래서 거의 50만, 60만 군대가 여기서도 경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북부 라인에서 이미 50만 이상이 국민당군이 섬멸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장제스는 마음이 급해지고 네. 여기 큰일 났다. 지금 저 밀려오는 공산당을 중부 라인에서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네. 남부 라인 쪽으로 방어 라인을 낮춰라. 네. 그러니 지금 중부 라인에 있는 군대를 빠르게 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군대들이 도와줘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죠. 공산당군이 그걸 자르고 하면서 포위 섬멸로 그렇죠. 50만 명을 네. 지금 섬멸시켜버린 네, 거군요. 그렇죠. 한 군데가 또 남아있죠. 베이징 지역이 남아있죠. 아직은. 아직은 남아있지. 그렇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게 진짜 수도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면 진퇴양난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세 개 전역 중에 하나가 남은 거죠. 핑진 전역이 남았는데요. 옛 수도인 베이핑하고 그리고 텐진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입니다. 파이화이 전투와 되게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됐어요. 1948년 야오선 전역이 종결이 된 후에 화북지구 국민당은 지역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철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논의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결정이 잘 내려졌냐?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이들은 동북 야정군이 다시 공격을 개시하려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전투를 치렀으니까 한 3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이들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판이었습니다. 예. 이 사이에 화북 방어 사령관 푸제이는 핑진 지역을 방어하면서 60만 명의 병력을 베이핑, 텐진, 장자카우, 탕구, 탕산에 배치를 시킵니다. 분산 배치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만주를 장악한 동북 야정군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군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어떤 거였냐면 공산군은 먼저 진군을 하고 포위를 한 뒤에 휴식을 하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해요. 진군을 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기에 중국 화북 군단이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죠. 전투를 진행해서 좀 피로해 있는 군단이 먼저 가서 포위망 형성하고 잠깐 쉬고 있을 때 이제 새로운 병력이 지원을 와서 국민당군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월 19일 화북 3개 병단이 장자커우를 포위를 하자 국민당군은 35군, 104군을 급파해서 장자카오의 방어군을 응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보낸 거죠. 이때 동북 야정군의 선두 부대가 미원을 공격하자 공산군이 이미 베이핑에 진입했다고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보냈던 35군을 급히 회군을 시키고 텐진과 탕구에 있던 8개 사단을 차출을 해서 베이핑의 방어를 명령을 합니다. 35군은 신바오안에서 포위를 당하고 이로써 국민당군은 베이핑, 신바오안, 탱진, 탕구, 장자커우 5개 거점으로 고립, 포위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백사군은 신바오안에 포위된 35군을 응원하러 갔지만 실패를 하게 되고요. 남쪽으로 후퇴를 하다가 섬멸을 당하게 됩니다. 12월 22일 신바오안의 정예 35군을 공격해 섬멸을 시키고요. 장자커우의 국민당군 수비대는 벌써 그쪽 병력이 섬멸이 됐으니 자신들만이라도 북쪽으로 돌파를 해서 탈출을 하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이들 역시 국민당군에게 추격을 당해서 경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장자커우는 공산당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완강하게 저항하던 화북 최대의 공상업 도시 텐진 역시 1월 14일 5개 종대 22개 사단이 동원돼서 29시간의 격정 끝에 1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결국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탕구를 수비하던 5만여 명만이 이 해상으로 철수하는 데 겨우겨우 성공을 하게 되죠. 푸체이는 남은 25만 정도의 병력으로 베이핑을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베이징을. 그는 더 이상 베이핑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병력 수도 너무 적고 사기도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드라마틱한 영화에나 나오는 일이 벌어져요. 푸체이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어느 날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이래선 안 된다. 우리 공산당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평화롭게 끝내자. 알고 봤더니 딸이 공산당의 첩자였던 겁니다. 베이핑 주둔 국민군과 공산당군이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요. 공산당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1월 31일 공산군은 베이핑에 무혈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후체이휘하에 있던 병력은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병력 수가 늘어나는 이 현상이 벌어지죠. 푸체이는 투항할 당시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자책성 발언을 합니다. 공산당도 그의 진정성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에게 몇십만 명의 병력을 준 전쟁을 했는데 병력이 늘었어. 예, 게다가 무혈, 게다가 장비까지 다 갖춰왔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성의 감명을 받아서 인민공화국 수립 후에 그가 죽는 1974년까지 무려 25년 동안을 수리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북에서 포위 선멸로 성공, 화동 지역에서 포위 선멸, 그리고 수도 지역은 그냥 통째로 꿀꺽.
그냥 뭐 압도적 승리네요. 그 4개월 한 19일간의 어떤 그 중공산 공격을 통해서 국민정부군의 155만 명이 상실되고 그중에 몇십만 명은 중국 공산당군으로 편입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저 군이 나중에 6.25 때 인민해방군으로 제 일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동북과 화북, 화중, 양쯔강 이북 지역이 모두 중국 공산당의 수중으로 드러나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근데 국민당 측에서는 이제 양쯔강이라는 곳이 사실 천연 장애물을 제공해 주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군사력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이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협상을 하려면 아까 마샬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협상을 하려면 많은 거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장제스의 선택의 여지는 이제 뭐 몇 가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오쩌둥의 밑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느낌인데요. 이미 국민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가장 뭐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요즘 우리도 뭐 정치 무슨 투표하게 되게 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게 되면 누가 물러나야죠. 물러나야죠. 네, 모든 걸 책임지고 지휘부 천원 사퇴. 그렇습니다. 지금 뭐 200만 정예군 중에 150만 이상이 지금 거의 섬멸당했는데 네. 그래서 그 국민정부 내부에서도 장제스에게 하야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예, 압력을 주장을 하게 되고 이제 장제스가 마지막으로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좀 지원을 좀 해달라 네.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지원해주겠습니까? 네. 예,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마샬은 협상 때부터 이 손을 끊었었는데. 네, 그래서 1949년 1월 21일에 장제스가 결국은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장제스도 상당히 그 명석한 사람이에요. 이미 이제 그 전세가 기울었고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한 정예군 50만의 병력이라도 살려야죠. 그리고 항공기 병력은 공중기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또 뭐 달러도 많이 있었겠죠. 금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철수시키려면 그쪽에 이제 그 푸조우나 그쪽 남해 쪽이잖아요. 동남해 쪽 그쪽의 사령관들을 자신의 신복들로 바꿔요. 하야하기 전에 바꿔서 철수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일단 뒤로 물러나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장제스에게 지휘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제 그런 협상을 하자는 거를 이제 받고 1월 14일 날 담판을 하는 전제 조건, 담판도 아니에요. 전제 조건을 8개 항목을 제시해요. 뭐냐면 첫 번째, 전범을 징계 처벌하라. 전범이 누구냐면 장제스예요. 그래서 잡아서 징계로 처벌해라. 내전을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된 장본인이다. 두 번째는 지금 국민당의 헌법을 폐지해라. 네. 세 번째, 중화민국의 법률도 폐지해라. 그다음에 국민정부를 완전히 개편하고 그냥 공산당 밑으로 들어오란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관료 자본을 몰수해라. 그러니까 일반 관료들의 돈을 지주들 자본을 몰수하라는 네네.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 제도를 개혁해라. 그 말은 토지 몰수해서 나눠줘라. 나눠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기타 뭐 애국과의 조약을 매국 제약을 다 폐기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국민 정부를 완전히 해체하라는 네. 말과 다름없잖아요. 4월 1일부터 이제 베이핑해서 담판을 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당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이제서야 양쯔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북은 공산당이 다스리고 이남은 국민당이 다스리자 이렇게 제안하는데 결국 협상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4월 20일 뒤에 20일 날 완전히 결렬이 되고 20일 날을 기해서 이제 그 양쯔강을 도하를 하게 되죠. 중국의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만 주고 협상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네. 10분의 1도 못 갖고 이제 퇴각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뭐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예 그냥 기세 몰아서 다 끝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쯔강 도하 작전은 그야말로 이 총력전이었습니다. 공산당군은 위쪽에는 더 적이 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병력을 도하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전 병력이 도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공산군은 1949년 4월 21일 자정을 기해서 동부전선의 3야전군이 도하 작전을 시작하는 것을 신호로 이 본격적인 양쯔강 도하 작전을 개시를 했고요. 23일까지 방어선 인근에서 격전을 치르면서 도하에 모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날 국민정부 수도 난징이 점령을 당해요. 네.
그러니까 난징이 너무 또 위쪽에 붙어 있었죠. 4월 24일부터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공산군은 정가를 확대해 나가면서 포위망을 형성을 합니다. 4월 27일 국민당군 5개 군을 포위해서 포로 8만 명을 획득을 하게 돼요. 27일 수저우가, 5월 3일에는 항저우가 점령을 당하고요. 5월 17일에는 제4야정군이 우한을 점령하고 27일에는 제3야정군이 상하이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탕인보의 잔여 병력 5만여 명은 해상으로 철수를 하면서 전투가 종료가 되죠. 이로써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서 약 500km의 전선에 걸쳐서 진행됐던 거대한 규모의 도강 작전이 종료가 됩니다. 이 40여일간의 전투를 통해서 국민당군이 또다시 43만 명이 살상이 되든지 포로가 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때 당시도 사실은 냉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전의 처음 시작이죠. 그죠. 예. 근데 미국이 봤을 때 이러면은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되겠구나라고 분명 인지를 했을 텐데 네네. 왜 이때도 장제스 정부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을까요? 이제 미국과 뭐 영국, 소련, 그다음에 중국과의 연합군이었잖아요. 근데 스트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아까 웨드마이어보다 그 전 장제스의 미군 참모장으로 왔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스티렐은 그 전에 이제 그 인도 보마 지역 보시면 좀 나오는데 중국의 상황은 이 스티렐을 통해서 루즈 웨더에 전달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스티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인종 차별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을 굉장히 격하고 야만인이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티렐이 중국 무관까지 해서 굉장히 중국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인종 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보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 그 정부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고, 또 전체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그 나중에 이제 미국 그 사절단이 파견단이 이제 외난 가서 직접 시찰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 국민정부랑 반대인 거예요. 국민정부는 너무나 부패하고 있고 또 족대이고 그런데 그 자기들이 보는 애난의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은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너무 그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당의 장제스가 너무 독재하고 부패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인연을 끊고 지원하지 말자 이렇게 점점 여론이 형성돼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역사의 큰 흐름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2차 국공내전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약 4년간 진행된 제2차 국공내전에서 400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됐고요. 초반에 승세를 잡고 있던 국민당군이 고착이 되자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공산당군에게 패하게 됐고요. 전쟁 초기 국민정부는 43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에 비해서 중국 공산당은 127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정부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국토를 너무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지를 못했고 주요 거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병력을 분산 배치를 했죠. 하지만 공산군은 유리할 때는 진격을 했다가 불리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병력을 빼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작전을 진행을 해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승패를 가르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게다가 국민당군의 병력 구조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정부군이지 사실은 장제스 직할에 중앙군이 있었고 군번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대들 간의 유기적인 작전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당은 결국 본토에서 쫓겨나서 타이완으로 향하게 됐는데 이때 또 엄청난 유물들이 함께 옮겨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현대 중국의 역사는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역사인데 그 유물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국공내전에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그렇게 옮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48년 한 가을쯤 되면 이제 전세가 완전히 이제 중국 공산에 넘어가니까 이걸 옮겨야겠다고 해서 48년 12월부터 다음에 1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이제 군함으로 2번, 그다음에 민간 선박으로 해서 한 번에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타이완으로 유물들을 옮겨가게 됩니다. 서해, 명화, 청동기, 직물, 자수, 자기, 옥기,
그다음에 도서 문헌들 그런 것들에서 어쨌거나 세 차례에 총 가져간 게 60만 8,985점. 이 숫자를 정리하는 것도 몇 년이 걸려서 이렇게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정말 역사라는 게 모르는 게 그때 그렇게 해서 옮겨서 정말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문화대혁명을 피해갔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게 이제 그 치옥 배추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저게 이제 옥인데 치옥이라는 것은 약간 옥 내부에 텅스텐 재질이 포함돼서 이게 푸릇한 감을 풍기는 거 아주 귀한 건데 저게 한 18cm 정도예요. 소 한 뼘 정도 되는데 정말 그 디테일하게 배추처럼. 진짜 그러게요. 배추. 네, 진짜 배추. 신기해요. 진짜 저 자세히 보면 벌레도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정말 그 보물 같잖아요. 와. 보시면. 엄청나게 저런 디테일한 것들을 와. 이제 하나의 사례라는 거예요. 저런 것들. 그다음에 저거는 저게 이제 배거든요. 배. 네. 자세히 보면 저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도 있고. 보이는데 저게 크기가 어느 정도 한 뼘 정도 될 것 같은 네. 어떻습니까? 네. 작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뼘은 왜냐면 돼야지 저런 현미경 화면 디테일이-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1.4cm예요. 아. 손톱보다 적은 거예요, 저게. 저렇게 디테일하게 그려놨죠. 정말 귀한 보물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그런 뭐 그 약간 뭐 민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오쩌둥이 타이완을 이제 그 50년대 이제 타이완 해협 위기라고 그래서 네. 이제 포격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타이완 본토에는 포격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이제 여담으로 그 마오쩌둥이 거기다 포격하게 되면 국립고궁박물관에는 그 유물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담입니다. 포격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예요. 뭐 국共내전을 통해서 사실 가장 많은 것을 잃은 건 장제스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런 좋은 기회와 저런 많은 것들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 번의 기회라도 잘 잡았으면 저때 저런 패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50년의 김일성이 남침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했더라도 아마 인민해방군은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50년, 48년, 49년까지도 저렇게 있었는데 그랬으면 인민해방군은 못 들어왔을 것이고 정말 역사란 이런 것이구나 그렇죠. 라는 것을 다시금 배우는데 우리 기세찬 교수님 국共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 요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결국 이제 국민당의 패배는 너무나 자명하고요. 네. 뭐 경제적인 실패,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겪어서 조금 문제가 많았고 또 특히 이제 장제스가 사실은 그 부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부패하지 않았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부패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첨예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전략적인 면에서 구시대적인 전략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일전의 러일 전쟁 시기에 그 정도 수준에 갖고 있었고 현대 무기가 많이 발전한 항공기를 사용한다거나 또 뭐 전함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조금 뒤떨어졌었다. 그리고 뭐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장제스가 자기가 어떤 군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야전부대 지휘관을 직접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에서 좀 잘못됐고 양쯔강 쉬조 그다음에 베이핑선에서 장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군이 북쪽과 서쪽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한쪽을 각계격파를 하고 했다면 장제스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죠. 근데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 그런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뭐 중국 공산당군이 약했는데 전략을 너무 잘 써서 이겼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네. 사실 전략 측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투 장면에서는 중국 공산당군이 국민당보다 우세해요. 병력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력 건설이 얼마나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용병과 양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양병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 군사력을 굉장히 잘 기르고 훈련시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국공내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당 정부의 실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산당의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지전도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가장 큰 제가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국민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중국의 중국 인민들이 공산당 쪽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또 역사를 함께하는 방송에서 큰 도움이 되셨던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 큰 도움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네, 저도요. 언제 이렇게 6개월이 흘렀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MC로 함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순산하고 돌아오는 윤지연 아나운서 격하게 환영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유전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현 아나운서 다른 또 YTN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진행을 할 때 댓글로 유전사에서 너무너무 응원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응원합니다. 댓글 기다릴게요. 달아주시면, 반가워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도 저희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